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 남편의 카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여보,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였지만 발신 시간이 문제였다. 오후 2시 47분 남편은 분명 오전에 출장을 간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집에 늦게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정숙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숙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도 남편만은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정숙은 1962년생으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가 27세의 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 김영호를 만났다. 영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회사원이었고 정숙은 결혼과 동시에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이 충분히 벌어오니까 굳이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었죠.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 하셨고요. 정숙은 완벽한 며느리 그리고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요리학원을 다니며 한식 자격증을 땄고 꽃꽂이와 다도를 배웠다. 아들 둘을 낳아 훌륭하게 키워냈고 시부모님을 15년간 모시며 효부 소리를 들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는 3년간 직접 간병하며 눈물의 나날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못 가리실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심지어 저를 못 알아보시고 누구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2018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숙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9년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그녀는 시어머니가 되었다. 큰 며느리 박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첫 만남부터 정숙과 지연의 관계는 삐걱거렸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제가 결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계속 다닐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정숙은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은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했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예단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저는 당연히 이불이랑 그릇 세트를 해오는 줄 알았는데 지연이는 요즘 누가 그런 걸 해요? 현금으로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최소한 한복이라도 해와라고 했더니 한복은 언제 입어요? 돈 아까워요라고. 결국 예단은 현금 3천만 원으로 정리되었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앙금이 남았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시댁 행사에 자주 불참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였다. 명절 때도 겨우 하루 와서 인사만 하고 가요. 며느리와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작년 추석에는 저희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라고 통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2021년 첫 손주가 태어났다. 정숙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큰아들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설거지는 며칠째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아기 옷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를 시작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육아 문제로 서로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정숙이 전통적인 육아법을 조언하면 지연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며 거부했다. 베네저고리도 안 입히고 돌잔치도 안 한대요. 애기한테 이유식도 사서 먹이고 제가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영양사가 만든 게 더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2022년 여름 정숙은 며느리와 크게 다투고 말았다. 손주 돌보기를 도와주러 갔다가 며느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다.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정숙은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자신은 도와주려고 간 것뿐인데 며느리는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정숙은 남편 영호에게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영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냥 내버려둬. 영호의 무관심한 태도에 정숙은 서운했지만 남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다. 영호는 2년 전 정년퇴직 후 후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고문으로 재취업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3년 가을부터 영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야근 회식이 있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새 옷을 자주 사 입었다. 헬스클럽에 등록하더니 매일 운동을 나갔다. 60대 중반에 갑자기 몸 만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 머리도 염색하고 핸드폰도 자꾸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의심을 거두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믿었다. 그러던 2024년 3월 15일 정숙은 우연히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심지어 여성 속옷 가게에서도 결제를 했더라고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몰래 남편의 차량에 GPS를 설치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영호가 출장이라고 하고 나간 날 GPS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오피스텔로 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발견했죠. 5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남편이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용실 원장이었다. 영호가 다니는 헬스클럽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였다. 정숙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그 여자 이마에 뽀뽀를 하는 걸 봤어요. 35년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숙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대면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저는 35년간 바보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2주간의 증거 수집 끝에 정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영호가 그 여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써왔다는 것이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그 여자의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제가 35년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을 그 여자한테 다 써버렸더라고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24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아침 식탁에 이혼 서류와 함께 그동안 모은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영호는 아침 식탁에 놓인 서류와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정숙은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영호가 뒤따라 나와 매달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수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5년이 아까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영호는 당황했다. 늘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며느리 지연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의외로 지연은 시어머니 편에 섰다. 어머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버님이 그러실 줄은.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네요. 죄송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녀도 여자로서 정숙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영호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정숙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피고는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 재산 중 1억 3천만 원을 불륜녀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며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법정에서 영호의 불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영호가 불륜녀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 집사람은 나이 들어서 매력이 없어. 당신만이 내 삶의 활력소야.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당신 곁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 정숙은 그 메시지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35년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숙과 지연의 관계는 놀랍게도 개선되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위로했고 법정에도 함께 동행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한 여자로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지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고 고백했다. 회사 생활과 육아로 지쳐있던 그녀는 시어머니의 관심과 조언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사실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마음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정숙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었던 기억이 났다. 다만 그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에 견뎠을 뿐이었다. 나도 미안해. 너희 부부의 삶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눈물의 화해를 했다. 지연은 앞으로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7월 이혼 판결이 나왔다. 정숙은 재산 분할로 아파트와 현금 자산의 70%를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8천만 원을 받았다. 영호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다니. 하지만 정숙은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2. 요가 지도자 자격증 따기. 3. 자서전 쓰기. 4. 봉사활동 시작하기. 5. 새로운 사랑 찾기. 마지막 항목을 적으며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62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스스로도 놀라웠다. 하지만 요즘은 황혼 연애가 흔한 시대 아닌가. 아직 제 인생에 20년은 더 남았어요. 건강하게 80세까지 산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죠. 한편 영호의 상황은 비참했다. 이혼 후 불륜녀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영호에게 남은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오빠, 나 미용실 확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이제 돈 없어. 너도 알잖아.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넘겨준 거. 뭐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는 오빠가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불륜녀는 점점 영호를 냉대하기 시작했다. 결국 3개월 만에 그녀는 더 젊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영호를 떠났다. 충격을 받은 영호는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전화로 정숙에게 매달렸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해서 등을 돌렸다. 특히 큰아들은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2024년 10월 정숙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다. 800km의 긴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순례길에서 정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순례길 10일째, 정숙은 65세의 미국인 남성을 만났다. 마이클은 2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순례길에 올랐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았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오,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도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다. 하루 2, 30km를 걷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가까워졌다. 정숙 씨, 순례가 끝나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정숙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감탄했다. 정숙은 순례길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며 활짝 웃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 정숙은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글쓰기 모임에도 가입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이클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정숙은 그를 만날 생각에 소녀처럼 설레었다. 어머니, 혹시 그 미국인 아저씨랑 사귀세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야. 친구치고는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데요. 어머니도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응원할게요. 2024년 12월 영호는 홀로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과거를 후회했다. 불륜녀에게 버림받은 후 우울증에 걸린 그는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아들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영호는 정숙과 함께했던 35년을 떠올렸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SNS를 통해 정숙의 근황을 엿보던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전 아내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스페인 순례길 사진, 요가 수업 사진, 봉사활동 사진, 그리고 한 외국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정숙이가 날 잊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영호는 눈물을 흘렸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2025년 봄 정숙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마이클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숙,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했어요. 마이클,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60이 넘어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따뜻했다. 정숙은 가족들에게 마이클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들도 마이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마이클에게 말했다. 마이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정숙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지연도 새 시아버님을 반겼다. 특히 마이클이 손주를 예뻐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어머니, 정말 잘 되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정숙의 변화는 지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도 많은 것을 배웠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앞으로는 명절 때 음식 준비를 함께 하자고. 왜 여자들만 부엌에 있어야 하냐고요. 지연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당당히 맞서기 시작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며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 댁에 놀러 갈게요. 시아버님도 뵙고 싶고요.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가 기뻤다. 고부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애로 발전한 것이다. 지연아, 너도 항상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2025년 6월 정숙과 마이클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62세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줄은 몰랐어요. 정숙이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진정한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한편 영호는 결혼식 소식을 듣고 더욱 비참해졌다. 자신이 버린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형, 이제 그만 미련 버려. 형이 자초한 일이잖아. 동생마저 영호를 나무랐다. 결국 영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조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정숙은 가끔 영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결혼 후 정숙과 마이클은 제주도로 이주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둘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었다. 정숙은 글쓰기를 계속했고 마이클은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정숙,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요. 어머, 뭘 해주실 거예요? 한국식 파스타요. 김치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갔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다. 지연 가족도 자주 제주도를 찾았다. 손주는 마이클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다. 할아버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랜드파라고 해. 따라해봐. 그랜파.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웠다. 정숙은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62세, 나를 찾아 떠나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가정에만 매여 살아요. 하지만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정숙은 북콘서트와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청중들은 정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다.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2030년 여름 정숙은 68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북유럽으로 가요. 오로라를 꼭 보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요. 정숙의 둘째 책도 곧 출간 예정이었다. 이번엔 황혼재혼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은 책이었다. 지연은 이제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더욱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이 된 그녀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라고요. 영호는 여전히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아들들이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건강도 많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다녔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정숙이 간호해주던 때가 그리웠다. 정숙은 가끔 영호를 생각하면 연민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녀에게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마이클, 우리 내년엔 손주 돌잔치도 제주도에서 하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해변에서 파티를 하면 멋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참 잘한 선택이었어.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백발이 석양빛에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황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정숙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숙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였다. 여러분,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분명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숙의 강연은 언제나 이 말로 끝났다. 그리고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책과 같다. 정숙은 62세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